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기구하고도 애달픈 운명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께서는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 척박하고 잔인한 세상을 홀로 견뎌내야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차가운 눈보라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그 참혹한 겨울의 한가운데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살을 이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마름집 뒷산의 낡은 초가삼간 잎목에는 냉기만이 서슬퍼렇게 도사리고 있었고, 불기 하나 없는 방 안은 바깥의 눈밭과 다를 바 없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 지독한 어둠과 추위 속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끔찍한 기침 소리가 끊임없이 정막을 찢어밟았다. 어두운 방구석, 얇고 거친 집단 위에 누운 여인은 몸을 반으로 접은 채 맹렬히 기침을 토해냈다. 그 곁에서 바들바들 떨며 어머니의 굽은 등을 쓸어내리는 소녀 채영의 손은 16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터져 있었다. 붉게 얼어붙은 소녀의 손등 위로 어머니의 뜨거운 피가 왈칵 쏟아졌다. 하얀 무명수건을 급히 입가에 대어보았지만 쿨럭이는 소리와 함께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온 검붉은 선혈은 순식간에 수건을 적시고 채영의 소나귀를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다. 피비린내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제발 정신을 차려보셔요. 제가 내일은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약재도 구해올 테니 제발 저를 두고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채영의 목소리는 이미 형편없이 쉬어 갈라져 있었다. 두려움에 질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피 묻은 손등 위로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가쁜 숨만 몰아쉴 뿐이었다. 초점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눈동자를 보며 채영은 가슴을 쥐어뜯었다. 불과 한 해전만 하더라도 이토록 참담한 지옥이 자신들의 삶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채영은 본래 부족함 없이 자라난 뼈대 있는 양반가의 규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고든 성품과 깊은 학식으로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던 선비였다. 가문의 권세가 비록 도성을 뒤흔들 만큼 크지는 않았으나 대대로 청렴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올곧은 집안이었다. 비단 치마를 입고 매화나무 아래서 시를 읊던 15 소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전란의 붉은 불길이 조선의 산하를 덮치며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오랑캐의 무자비한 칼날이 고을을 유린하던 그 해,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붓 대신 검을 쥐었다. 가산을 털어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고, 가족의 안위보다는 나라의 존망을 위해 피 튀기는 전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가 피 묻은 장계 한 장과 부러진 칼자루로 돌아왔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진짜 비극이 어둠 속에서 독사처럼 가문을 덮쳤다. 그 끔찍한 파멸의 배후에는 관아의 이방으로 있던 황가라는 자가 있었다. 평소 아버지의 고든 성정과 날카로운 꾸짖음에 눌려 쥐새끼처럼 엎드려 지내던 그는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숨겨두었던 흉악한 본색을 드러냈다. 가장을 잃고 슬픔에 잠긴 모녀에게 다가온 황희방은 교묘한 위로의 탈을 쓴 채 관아의 문서를 조작했다. 아버지가 의병의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졌고 그 빚의 담보가 바로 집안의 전답과 노비들, 심지어 모녀의 목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어려서부터 그를 깨우친 어머니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서의 허점을 지적하며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썩어빠진 관아의 사또와 황희방이 한통속이 되어 막대한 이권을 챙기기로 작당한 마당에 과부와 어린 딸의 찢어지는 외침은 허공에 흩어지는 비명에 불과했다. 충신의 가문을 이리 짓밟고도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다. 결국 아버지가 지켜낸 고향 땅에서 그들의 집은 황희방의 손에 넘어가고 채영과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양반의 신분에서 가장 천한 노비로 전락해 대지주 집안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비단옷을 입던 소녀는 이제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일어나 별이 뜰 때까지 혹독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진물이 흘러도 땔감을 패는 도끼질을 멈출 수 없었고 살얼음이 낀 냇물에 맨손을 담가 수십 벌의 빨래를 치러내야만 했다. 조금이라도 동작이 굼뜨면 가차없이 마른의 채찍이 여린 등짝을 후려쳐 피멍을 남겼다. 그러나 채영의 육신을 찢는 고통보다 그녀를 더욱 무너뜨리는 것은 평생을 단아한 자태로 살아왔던 어머니가 겪어야 하는 참혹한 굴욕이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뼈저린 자책감과 억울함, 그리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결국 어머니의 몸에 깊은 속병을 남겼다. 시름시름 앓탄 어머니는 끼니조차 거른 채 채영의 몫으로 나오는 묽은 수수죽을 딸의 입에 밀어넣으며 굶주림을 견뎌냈고 결국 그 지독한 희생은 각혈이라는 끔찍한 병마가 되어 돌아왔다. 어머니, 제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셔요. 채영은 피범벅이 된 어머니의 입가를 치맛자락으로 닦아주고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칠흑 같은 밤, 칼날 같은 눈보라가 뺨을 때리고 맨발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채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주인의 본체였다. 노비의 목숨 따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잔인한 주인이었지만 채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이 켜진 안방 툇마루 아래 엎드려 이마를 찧었다. 마님, 제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저희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다른 찌꺼기 약재라도 줬사오니 제발 한 첩만 내려주십시오. 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도 좋고 평생 소나 돼지처럼 일하며 이 은혜를 갚겠사옵니다. 제발 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눈밭을 적시도록 머리를 조아렸지만 굳게 닫힌 따뜻한 방문 안에서는 짜증 섞인 호통만이 차갑게 돌아올 뿐이었다. 어디서 천 것이 밤중에 재수를 옴붓게 소란이냐? 전년의 어미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 마름은 당장 전년을 뜯어내어 치도곤을 내지 않고 못 들어가는 게야.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사내들이 채영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개패듯 짓밟기 시작했다. 무자비한 발길질에 걷어차여 눈밭을 나뒹굴면서도 채영의 시선은 오직 굳게 닫힌 저택을 향해 있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흘렀지만 육신의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뼈저린 절망감만이 가슴을 갈기갈기 난도질했다. 하늘은 어찌하여 이토록 무심하단 말인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아비의 대가가 어찌하여 남은 가족의 참담한 파멸이어야만 하는가? 가까스로 사내들의 발길질에서 벗어난 채영은 멍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무너져가는 초가집을 향해 눈길을 기어갔다. 손톱이 빠지도록 눈밭을 헤집으며 달려온 그녀를 반긴 것은 문 밖까지 흘러나온 지독한 피비린내였다. 어머니! 방문을 열어젖힌 채영은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방 안은 참혹했다. 집단 위로 엎어진 어머니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좁은 방바닥은 온통 뿜어낸 검붉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안 돼, 어머니. 눈을 떠보셔요. 제가 왔사옵니다, 어머니. 채영은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앙상한 몸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어머니의 초점 잃은 눈동자 위로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의 파리한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이며 쇳소리 섞인 바람을 토해냈다. 내 불쌍한 아가. 그것이 끝이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허공을 맴돌던 어머니의 앙상한 손이 재영의 뺨에서 툭 하고 떨어져 바닥에 피 웅덩이 위로 처박혔다. 세상을 가득 채우던 매서운 눈보라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한 지독한 정적 속에서 소녀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만이 겨울밤의 어둠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뿐인 혈육을 잃고 슬픔에 잠긴 앳된 딸의 울음이 아니었다. 무심한 하늘을 향한 뼈에 사무친 저주였고, 아비의 고결한 피를 짓밟고 어미를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이 간악한 세상을 향해 쏟아내는 핏빛 절규였다. 소녀의 눈에서 흐르던 투명한 눈물이 어느새 붉은 핏물이 되어 얼어붙은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싸늘한 윗목에서 연신 쿨럭이는 기침소리가 베개 머리를 적셨다. 어머니의 입가에서 흘러내린 검붉은 핏자국을 닦아내는 채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시디신 탕약의 냄새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의원은 산삼 한 뿌리가 아니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산삼 한 뿌리를 구할 방도라곤 가난한 소장농의 딸인 채영의 목숨을 통째로 내어놓는 길뿐이었다. 채영의 치마폭에는 서늘한 은자 열냥이 무겁게 안겨 있었다. 한양에서 꽤나 이름난 양반가인 박진사 댁의 거간꾼 노파가 툭 던지듯 내밀고 간 그녀의 청춘과 순결 그리고 남은 생애를 모두 올가맨 족소였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해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박진사 댁에서 흠없고 건강한 처녀의 몸을 빌리고자 하는 값이었다. 씨바지, 그 세 글자가 가슴을 지지기며 들어왔을 때 채영은 혀를 깨물고 죽고만 싶었다. 양반의 씨를 품어 아이를 낳아주고 나면 제 핏줄을 안아볼 새도 없이 어두운 밤에 쫓겨나 평생을 그림자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 끔찍한 운명이었다. 하지만 숨이 끊어져 가는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백정의 칼바지가 된다 한들 주저할 수 없었다. 은자 열냥, 그것은 어머니의 목숨값이자 채영 자신의 장례 비용과도 같았다. 어머니, 약 드셔요. 채영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어머니를 부축해 앉혔다. 픽이 없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채영은 속으로 수천 번 통곡했다. 채영아, 우리 불쌍한 채영아, 네가 무슨 수로 이 귀한 약을. 한양의 큰 대감마님 댁에 침모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워낙 삭슬 후하게 쳐주시는 곳이라 성금을 당겨받아 약을 지어왔습니다. 그러니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요. 거짓말을 내뱉는 채영의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침모라는 말에 안도하며 힘겹게 약사발을 들이켜는 어머니를 보며 채영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다. 다시는 이 따스한 주름진 손을 잡아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맡지 못할 것이다. 내일 새벽이면 그녀는 짐승처럼 팔려 이 집을 떠나야 했다. 어머니가 지쳐 다시 잠든 깊은 밤, 삭풍이 문창호를 거칠게 흔들고 지나가는 방 안에서 채영은 품속 깊이 간직해둔 작은 헝겊 주머니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자 달빛을 받아 바스름하게 빛나는 은비녀 반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억눌러 왔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서윤 도련님. 차마 소리내어 부르지 못한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서윤은 마을 훈장님의 외아들로 채영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정인이었다.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윤은 채영을 진심으로 아끼고 연모했다. 지난 봄 뒷산 흐드러진 매화나무 아래서 서윤은 제 어머니의 유품인 은비녀를 반으로 꺾어 하나를 채영의 손에 쥐어주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갈 것이다. 내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는 날 이 비녀를 다시 하나로 맞추어 내 머리에 꽂아주마.
그때는 천지신명 앞에 너를 내 하나뿐인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니 부디 나를 믿고 기다려다오. 그 단단하고 따뜻했던 목소리, 이마에 닿았던 조심스러운 입술의 감촉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채영은 서윤이 떠난 후 하루도 빠짐없이 선앙당에 올라 그의 급제와 안위를 빌었다. 비록 가난할지언정 서윤의 아내가 되어 조촐한 초가삼단에서 평생 그의 옷을 지으며 살고 싶었다. 그것이 채영이 가진 유일한 꿈이자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씨바지로 팔려가는 몸, 다른 사내의 품에 안겨 원치 않는 씨를 받아야 하는 더럽혀진 몸으로 어찌 서윤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겠는가. 돌아온 서윤이 자신을 찾으며 절망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채영은 반쪽짜리 은비녀를 가슴에 품고 이부자리에 엎드려 밤새 소리 없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도련님,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귀한 집 교수로 태어나 도련님의 짝이 되겠습니다. 이승에서의 연은 여기까지이니 저 같은 못난 여인은 잊고 훌륭한 배필을 맞아 평안히 사십시오. 먼동이 터울 무렵 밖에서 거강꽃 노파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채영은 부어오른 눈가를 찬물로 거칠게 씻어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울음조차 사치인 몸뚱이였다. 잠든 어머니의 머리맡에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린 채영은 작은 괴나리 보찜 하나만을 들러맨 채 방문을 나섰다. 서둘러라. 해 떨어지기 전에 주막에 닿으려면 부지런히 걸어야 한다. 쯧쯧. 얼굴이 그게 뭐냐. 귀한 떃시를 받으려니 초상난 것처럼 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부정 타는 법이다. 어서 낯빛을 펴거라. 노파의 매몰찬 타박에도 채영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마당을 벗어나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눈에 담을 뿐이었다. 고향 마을을 벗어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길길을 집신 하나의 의지에 걷는 동안 발가락은 얼어붙고 뒤꿈치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육신의 고통은 마음에 난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마루를 넘을 때 채영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침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이 눈물 너머로 흐릿하게 번졌다. 저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시고 서윤과의 추억이 깃든 사냐가 있었다. 가자꾸나. 한 번 판 몸인데 뒤를 돌아본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네가 품은 그 은자 열량이 내 애미를 살렸으니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지. 노파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구석이 없었다. 채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이제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한양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채영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지워내고 오직 아이를 잉태하기 위한 그릇으로 전락해가는 사형장으로의 행보와 같았다. 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찬바람이 얇은 저고리를 뚫고 들어와 살을 에었지만 채영은 품속에 품은 은비녀 반쪽의 뾰족한 끝이 가슴팍을 찌르는 통증에만 의지한 채 걸었다. 비녀가 살을 찌를 때마다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럴수록 자신이 향하는 길의 참혹함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박진사 댁의 안방마님은 투기가 심하고 매섭기로 소문난이었다. 씨바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채영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나 물건 같은 취급을 받게 될 터였다. 밤에는 이름 모를 사내의 숨결을 견뎌야 하고 낮에는 별채에 갇혀 죄인처럼 숨죽여 지내야 한다. 10달을 품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핏덩이를 안방마님에게 빼앗긴 채 버려질 것이다.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젖을 물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날이 저물고 허름한 주막에 몸을 뉘었을 때도 채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든 노파를 등지고 돌아놓은 채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은비녀를 매만졌다. 비녀에 새겨진 정교한 매화 문양을 손가락 끝으로 더듬으며 채영은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채영이라는 이름의 처녀는 이미 고향 마을의 선앙당 고갯길에 묻혔다. 한양으로 가는 나는 이름도 마음도 넋도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느끼지 말자. 슬픔도 수치심도 두려움도 모두 지워버리자. 며칠의 강행군 끝에 마침내 저 멀리 한양도성의 거대한 성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잿빛 햇살 아래 거무스름한 성벽은 마치 채영을 집어삼키려고 입을 벌린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숭례문 앞에 다다르자 장사꾼들과 짐발이, 소달구지들이 뒤엉켜내는 소음이 귀를 때렸다. 그 번화하고 낯선 풍경 속에서 채영은 철저한 이방인이자 구천을 떠도는 귀신과도 같았다. 성문을 넘어서는 순간 채영은 치마폭 안으로 손을 넣어 은비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날카로운 끝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 고통이 채영의 정신을 차갑게 일깨워 주었다.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한 대가로 치른 자신의 목숨. 서윤과의 언약을 저버린 죗값으로 받아들여야 할 무간지옥. 채영은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고향의 흙내음도 매화꽃 향기도 나지 않는 탁하고 차가운 한양의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눈을 떴을 때 채영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텅 비어버린 처절하게 메마른 눈동자만이 남아있었다. 노파의 등 뒤를 따라 박진사댁이 있는 북촌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채영의 집신이 차가운 청석바닥 위로 무거운 소리를 냈다. 은자 열량에 팔아넘긴 청춘,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바지의 애달픈 운명이 한양의 매서운 겨울바람 속으로 그렇게 스며들고 있었다. 북촌 기와집의 안주인 정씨 부인의 섬뜩한 미소. 한양의 심장부, 권력과 부가 견고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북촌의 거리는 낮게 깔린 잿빛 구름 아래서 더욱 육중하고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굽이치는 골목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높다란 돌담들은 마치 이방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철옹성 같았고, 처마 끝을 날카롭게 지켜든 기와지붕들은 하늘을 향해 발톱을 세운 검은 용의 비늘처럼 위압적이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나뭇잎들이 돌담 아래로 스산하게 굴러갔지만 북촌의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소리마저 짙은 침묵 속으로 먹혀 들어가는 듯한 그곳. 골목의 가장 깊숙하고 범접하기 힘든 자리에 문제의 박진사댁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진사댁의 소슬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으로 목덜미를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에 휩싸였다. 수백 년은 좋게 묵었을 아름드리 나무로 짜인 대문은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괴수의 아가리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대문 양옆을 지키고선 문객들의 표정은 돌로 깎아 만든 장승처럼 생기가 없었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맹목적인 복종만이 깃들어 있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문고리를 쥐자 쇳덩이처럼 차가운 냉기가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번져나갔다. 이윽고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대문이 열리며 박진사댁의 내부가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다. 대문을 넘어서자마자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이질적인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넓디 넓은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 드리워진 늙은 소나무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의 사지처럼 기괴하게 비틀린 채 검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시종들은 젠걸음으로 마당을 오가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발소리를 내거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쉬지 않았다. 이 거대한 저택에는 오직 죽은 자들의 집에서나 느낄 법한 숨막히는 정막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웅장하고 화려한 기와집의 외양과는 대조적으로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 서늘한 한기는 집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듯했다. 안내를 맡은 나이든 계집종의 뒤를 따라 미로처럼 얽힌 행랑채와 중문을 지나 안채로 향했다. 안채는 저택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 마치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위치한 듯했다. 겹겹이 쳐준 덧문대를 지나 마침내 대청마루에 다다랐을 때 옅게 피어오르는 최고급 백단향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피냄새처럼 비릿한 여운을 남기는 그 향기는 안채의 주인이 가진 범상치 않은 취향과 억눌린 욕망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리고 반쯤 열린 맹장지 너머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방 안의 한가운데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푹촌 바닥에서 여장부라 불리며 이 거대한 가문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여인, 바로 정씨 부인이었다. 들어오시지요. 가야금 줄을 튕기듯 낭낭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였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에게 꽂힌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정씨 부인의 첫인상은 숨이 막힐 듯한 고상함과 완벽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짙은 비색의 최고급 명주 치마와 옥색 처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옷깃 하나, 동정의 선 하나조차 흐트러짐이 없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는 정갈하게 틀어올려 비싼 옥비녀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을 비껴간 듯 창백하리만치 하얀 얼굴은 도자기 인형처럼 매끄러웠다. 그러나 그 완벽한 아름다움은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게 식은 조각상의 그것과 같았다. 내가 조심스레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자 부인은 상위에 놓인 다기에서 천천히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주르륵 맑은 차가 찻잔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방 안을 울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제력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했다. 차를 다 따른 부인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호흡이 멈추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의 눈동자. 그것은 심연처럼 깊고 새까만 늪이었다. 빛이 닿아도 반사되지 않고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만 같은 그 칠흑 같은 눈동자는 다정함이나 온화함 따위는 철저히 발라낸 순수한 관찰자의 시선이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나를 향한 정씨 부인의 눈빛은 마치 사방이 막힌 철창 속에 갇혀 발버둥치는 가여운 짐승을 내려다보는 사냥꾼의 시선과도 같았다. 도망칠 곳 없는 사냥감을 눈앞에 두고 그 절망적인 몸짓을 느긋하게 감상하는 포식자의 여유.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나는 내가 손님으로서 이곳에 대우받기로 온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덫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정씨 부인의 붉은 입술이 느리게 호선을 그리며 위로 말려 올라갔다. 미소였다. 분명히 입꼬리가 예쁘게 올라간 예의 바르고 기품 넘치는 미소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결코 눈까지 닿지 못했다. 새까만 두 눈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은 채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오직 입 주변의 근육만이 기계적으로 움직여 만들어낸 그 괴리감 넘치는 표정은 등골에 서늘한 땀이 맺히게 만들었다. 온기를 가장한 얼음칼 같은 미소. 그것은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유린하기 위한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찻잔을 들어 올렸다. 찻잔 너머로 나를 주시하는 정씨 부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섬뜩하고 묘한 눈빛은 내 피부를 뚫고 들어와 내면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비밀마저 모조리 파헤치려는 듯 날카로웠다. 차를 입에 머금었지만 혀끝에 닿는 것은 씁쓸한 찻잎의 맛이 아니라 숨통을 조여오는 공포의 맛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백단향의 연기가 뱀처럼 구불거리며 정씨 부인의 얼굴 주변을 맴돌았고 그녀의 그림자는 방눈의 창호지 위로 기괴하게 일렁이며 일어서는 듯했다. 나는 이 고상하고 우아한 방이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문 밖에는 여전히 숨죽인 마당과 담장 너머의 북촌이 있었지만 나는 이미 세상과 단절된 시면에 빠져버린 것이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지내시며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조용히 내려앉는 부인의 음성에는 기묘한 기대감과 함께 잔혹한 경고가 섞여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그 섬뜩한 미소가 한층 더 짙어졌다. 그것은 사륙을 앞둔 야수가 흘리는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웃음이었다. 나는 눈앞에 이 완벽하게 아름답고 두려운 안주인이 쳐놓은 덫의 첫 번째 매듭이 내 목에 단단히 감기는 것을 느꼈다. 웅장한 박진사댁의 깊은 안채, 정씨 부인의 지배 아래 놓인 이 서늘한 지옥에서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긴장감이 내 혈관을 타고 독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다가올 밤이 이 집안에 숨겨진 어둠이 짐승의 아가리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물쇠 채워진 별채와 검은 탕약의 비밀. 둔탁하고 쇳소리가 섞인 마찰음이 다시 한번 귓가를 때렸다. 철컥 하고 무거운 자물쇠가 맞물리는 소리는 이 공간이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무자비한 선고와도 같았다. 채영은 굳게 닫힌 두꺼운 참나무 문장식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하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면 별채에는 이내 숨이 막힐 듯한 적막만이 내려앉았다. 새 신부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별채는 화려한 단청과 최고급 비단, 금침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나 채영에게 이곳은 그저 빛 좋은 감옥이자 화려하게 꾸며진 무덤에 불과했다. 창호지 밖으로 어렴풋이 스며들던 햇살마저 점차 옅어지며 방 안의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했다. 며칠째인지 알 수 없는 고립이었다. 가문의 큰어른인 정씨 부인의 언명으로 이곳 별채에 밀어넣어질 때만 해도 채영은 이것이 명문가의 엄격한 혼례 절차 중 하나일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길일로 정해진 합방날이 오기 전까지 신부는 부정을 타지 않도록 별채에서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한 번 들어온 별채의 문은 굳게 닫혔고 창문조차 바깥에서 못이 박혀 열리지 않았다. 식사를 내어오거나 요강을 비우기 위해 하루 2번 문이 열릴 때를 제외하고는 개미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는 철저한 통제였다. 수발을 드는 몸종들조차 혀가 잘린 사람들처럼 단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았고 채영이 애타는 목소리로 바깥의 상황을 물어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방을 빠져나갈 뿐이었다. 공간이 주는 압박감은 서서히 채영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다. 방 안을 채운 향냄새는 지나치게 무거워 폐부를 짓누르는 듯했고 사방을 둘러싼 병풍에 수놓아진 십장생들은 마치 살아서 그녀를 감시하는 기괴한 눈동자들처럼 느껴졌다. 바깥 출입이 완전히 통제된 채 좁은 방 안을 서성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것은 채영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서게 만들었다.
도대체 합방날이 언제인지, 자신이 모셔야 할 지아비의 얼굴이 어찌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날이 선 두려움 속에서 이름 모를 사내와의 밤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였다.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불안감을 억누르며 채영은 자신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이 막막한 고립감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채영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숨막히는 고립 자체가 아니었다. 매일 밤 해가 완전히 지고 사위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무렵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발소리, 그리고 그 발소리의 주인이 건네는 정체불명의 탕약이 그녀를 진정한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다. 스스슥 하고 비단 치맛자락이 마루를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별채의 공기를 갈랐다. 채영의 어깨가 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이윽고 둔탁한 잠을 쐈다는 소리가 들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스산한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문지방을 넘어선 것은 차갑고 꼿꼿한 자태의 정씨 부인이었다. 흔들리는 촛불에 비친 정씨 부인의 얼굴은 표정 하나 없이 서늘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올가매는 거미줄처럼 채영을 옥죄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나이든 노모 하나가 작은 소반을 받쳐들고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소반 위에는 검은 오치를 한 사발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탕약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방 안으로 탕약이 들어오는 순간 짙고 불길한 냄새가 순식간에 공기를 장악했다. 일반적인 한약재의 냄새가 아니었다. 짐승의 피가 섞인 듯한 비릿함과 오래된 흙의 귀퀴함, 그리고 혀끝을 마비시킬 듯한 기이한 쓴내가 뒤섞인 냄새였다. 그 냄새만 맡아도 뱃속이 뒤틀리고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마시거라.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억압이 담겨 있었다. 얼음장 같은 명령에 채영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사발을 받아들었다. 도자기 위로 전해지는 미지근한 온기가 오히려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사발 안을 가득 채운 검은 액체는 마치 밑빠진 심연 같아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영혼마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착각마저 잃었다. 이 약은 대체 무엇이옵니까? 어제도 그제도 마시지 않았습니까? 제 몸에는 아무런 병증이 없는데 어찌하여 매일 밤 이런 탕약을? 채영이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정씨 부인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늘한 눈으로 채영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너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신성한 합방을 앞두고 있다. 천한 바깥의 기온을 씻어내고 옥체를 정갈이하여 그분의 씨를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완벽한 그릇이 되기 위한 비방이다. 묻지 말고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비워내라. 그것이 네가 이 집안에 들어온 유일한 쓰임새이니라. 완벽한 그릇. 그 단어가 채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무언가를 담아내기 위한 용기로 취급하는 그 잔혹한 시선 앞에 채영은 더 이상 반항할 기력을 잃었다. 노모가 무서운 기세로 한 발짝 다가섰고 채영은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고 사발을 입가로 가져갔다. 검은 탕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끔찍한 쓴맛과 함께 타는 듯한 열기가 목구멍을 찢어놓을 듯 훑고 지나갔다. 마치 진흙탕 속에 썩어가는 풀뿌리를 지식여 마시는 듯한 역겨운 맛이었다. 웩 하는 소리와 함께 위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정씨 부인의 매서운 시선이 그녀의 목덜미를 짓누르고 있어 토해낼 수도 없었다. 채영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으며 억지로 꿀꺽꿀꺽 탕약을 삼켰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비워내고 나서야 빈 사발이 거두어졌다. 내일 밤이면 드디어 합방일이다. 그때까지 얌전히 몸을 고르고 있으라. 그 말을 끝으로 정씨 부인과 노모는 들어왔을 때처럼 미련 없이 돌아섰다.
다시 한번 철컥 하고 무거운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났고 방 안은 또다시 완벽한 고립의 공간으로 변했다. 탕약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늘 그렇듯 기이한 약효가 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배꼽 아래에서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더니 이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손끝과 발끝이 미세하게 저려오고 심장박동은 비정상적으로 빨라졌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입김이 새어나왔고 살갗은 닿기만 해도 될 것처럼 달아올랐다. 단순한 보약이 아니었다. 이 검은 액체는 그녀의 몸을 강제로 이완시키고 이성을 흐릿하게 만들며 억지로 달아오르게 만드는 최음의 성질을 띠고 있음이 분명했다. 채영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구석으로 기어가 이불을 꽉 끌어안았다.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해졌고 눈앞의 사물들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이기 시작했다. 몸은 녹아내릴 듯 나른해지는데 신경은 오히려 날카롭게 벼려져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의 손털이 곤두섰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해가는 육체의 반응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두려웠다. 내일 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토록 지독한 약으로 사람의 혼을 빼놓고 육체를 기형적으로 빚어낸단 말인가. 어지러운 시야 속에서 채영은 굳게 닫힌 문창호를 노려보았다. 자물쇠가 채워진 별채, 말없는 하인들, 정씨 부인의 서늘한 눈빛, 그리고 영혼을 갉아먹는 검은 탕약.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미줄처럼 그녀를 칭칭 감고 있었다. 합방이라는 명목하에 준비되고 있는 이 기괴한 의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내일 밤 문이 열리고 그녀의 지아비가 될 사내가 들어오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체형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뿐이었다. 뜨거운 열기에 취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채영은 칠흑 같은 별채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았다. 다가오는 합방의 밤에 대한 공포와 자신의 몸을 지배하는 검은 탕약의 도끼가 뒤엉켜 그녀를 깊고 기나긴 악몽 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내일 밤이 오지 않기를, 이 자물쇠가 영원히 열리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그녀의 갇힌 숨결은 텅 빈 별채 안에서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벽장 속 먼지 쌓인 서찰, 5년의 그리움.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별채는 언제나 무거운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목조 건물 특유의 서늘함과 공기 중에 부유하는 묵은 먼지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5년 전 그 지독했던 봄날의 화재 이후 나는 이 별채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 이곳은 서우윤과 내가 남몰래 만나 미래를 속삭이던 우리만의 은신처였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기억의 무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순전히 충동적인 이끌림 때문이었다. 며칠째 멈추지 않고 내리는 장맛비가 마음에 기어코 금을 냈는지도 모른다. 빗소리가 낡은 기와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나를 부르는 아득한 목소리처럼 들렸다. 별채의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경첩의 비명이 정막을 갈랐다. 빛바랜 벽지, 천에 덮인 낡은 가구들, 그리고 바닥에 옅게 쌓인 먼지들이 시간의 정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 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방구석에 자리한 거대한 흑단목 벽장 앞이었다. 서윤이 살아있을 적 숨바꼭질을 하듯 내 품을 파고들어 숨곤 했던 그 벽장. 무심코 손을 뻗어 뻑뻑해진 벽장의 문을 열었다. 귀키한 곰팡내와 함께 해묵은 먼지가 확 일어났다. 기침을 삼키며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텅 비어 있어야 할 벽장 가장 깊숙한 바닥, 들떠있는 나무 널빤지 틈새로 무언가 하얀 빛깔이 시선을 끌었다. 무릎을 굽혀
떨리는 손으로 널빤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아래 습기를 막기 위해 두꺼운 기름 종이로 여러 겹 정성스럽게 쌓인 직육 면체의 묶음이 숨겨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아주 깊고 치밀하게 숨겨둔 것이 분명했다. 숨을 죽인 채 기름 종이를 한꺼풀씩 벗겨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크게 울렸다. 마침내 종이의 포장이 모두 벗겨지고 그 안의 내용물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 내 심장은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십 통에 달하는 서찰들이었다. 겉봉마다 수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발신인의 자리에 적힌 단정하면서도 끝이 살짝 휘어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필체. 서윤이었다. 손끝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덜덜 떨려왔다. 시야가 단숨에 흐려지며 호흡이 가빠졌다. 서윤은 5년 전 그 끔찍했던 별장 화재 사고로 잿더미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고 가문의 어른들이 내게 그렇게 통보했었다. 나는 그녀의 시신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불에 타다만 그녀의 은비녀만을 부여잡고 미친 듯이 오열했었다. 그런데 어째서 내 눈앞에 그녀의 필체로 쓰인 서찰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귀신에라도 홀린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내게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일까? 가장 위쪽에 놓인 비교적 종이의 색이 덜 바랜 서찰을 집어들었다. 봉투를 뜯는 손이 허공에서 헛들었다. 간신히 꺼낸 편지지를 펼치자 눈물 자국으로 번져 얼룩진 글씨들이 시야에 박혀들었다. 나의 유일한 빛,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을 당신에게 벌써 5번째 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방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5번째 겨울, 5년이라는 시간. 죽은 자는 시간을 세지 않는다. 편지의 내용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서찰의 묶음은 시간의 역순으로 쌓여있는 듯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서찰들을 바닥에 흩뿌리며 가장 아래쪽에 깔려있던 가장 오래되고 누렇게 바랜 편지를 찾아 허겁지겁 펼쳤다. 5년 전 화재가 발생하고 불과 석 달 뒤에 쓰인 편지였다. 살아있어. 나 여기 살아있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어주기만을 기도하며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글씨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종이 곳곳이 찢길 듯 꾹꾹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다. 서윤은 화재 당일 죽지 않았다. 편지에 담긴 진실은 나의 모든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내 집안의 어른들이 우리의 신분 차이와 가문의 반대를 이유로 그 화재를 위장해 서윤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먼 넘력의 외딴 섬으로 유배되듯 버려졌고 그곳에서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죽을 힘을 다해 연명하고 있었다. 가문은 나에게 그녀가 죽었다고 거짓을 고했고 그녀가 나에게 보내는 모든 생존의 증명과 구조의 요청은 중간에서 가로채어져 이 낡은 별채 벽장 밑바닥에 처박힌 것이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서찰 한 장 한 장에는 지난 5년간 서윤이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애타는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년 차의 서찰들에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제발 나를 찾아줘. 당신이라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챌 거라 믿어. 밤마다 불길에 휩싸이는 악몽을 꾸지만 당신이 나를 안아주던 그 온기를 떠올리며 하루를 버티고 있어. 2년 차의 서찰들에는 서서히 스며드는 두려움과 슬픔이 배어 있었다. 당신은 내가 정말 죽었다고 믿는 걸까? 혹시라도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두려워. 거울에 비친 내 마른 얼굴을 볼 때마다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겁이 나.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 당신의 세상에서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그 슬픔을 견뎌내고 있을 당신이 더 가여우니까. 3년 차와 4년 차의 서찰들은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몰래 글을 써야 했던 그녀의 처절한 투쟁이었다. 바다 너머로 당신이 있는 북쪽 하늘만 바라봐. 봄이 오면 당신이 좋아하던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우리가 거닐던 단풍길이 떠올라.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나의 영혼은 곁에 있을 거야.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을 텐데. 그리고 가장 최근, 불과 몇 달 전에 쓰인 서찰. 5년이 지났어. 이제는 내 몸도 마음도 닳고 달아 투명해져 가는 기분이야. 하지만 여전히 널 찾고 있어. 여전히 널 그리워해. 누군가 이 편지들을 무참히 버리고 태워버린다 해도 나는 끝내 바람이 되어서라도 당신의 창가를 맴돌 거야. 사랑해.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유일한 정의는 오직 당신뿐이야. 그리고 가장 최근 불과 몇 달 전에 쓰인 서찰. 5년이 지났어. 이제는 내 몸도 마음도 닳고 달아 투명해져 가는 기분이야. 하지만 여전히 널 찾고 있어. 여전히 널 그리워해. 누군가 이 편지들을 무참히 버리고 태워버린다 해도 나는 끝내 바람이 되어서라도 당신의 창가를 맴돌 거야. 사랑해.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의 유일한 정의는 오직 당신뿐이야. 마지막 문장에 다다랐을 때 억눌러왔던 울음이 짐승의 짖음처럼 터져나왔다. 아, 서윤아. 나의 서윤아. 나는 바닥에 엎드려 먼지가 가득한 서찰들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내가 그녀의 무덤이라 믿었던 허상의 비석 앞에서 술잔을 부으며 자책과 우울 속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 기나긴 5년 동안 그녀는 이름 모를 타지의 섬에서 매일 나를 부르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메말랐던 낡은 종이 위로 떨어졌다. 빗소리는 나의 통곡을 덮으려는 듯 더욱 거세게 지붕을 때리고 있었다. 벽장 깊은 곳에 켜켜이 쌓인 먼지는 누군가의 악의와 침묵이 만들어낸 세월의 두께였다. 나는 그 거짓된 5년의 세월에 속아 내 반쪽을 지옥에 방치해두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극심한 혐오와 분노가 속에서부터 끓어올랐다. 동시에 내 심장 깊은 곳에서 차갑게 죽어있던 생의 감각이 뜨겁게 부활하는 것을 느꼈다. 서윤이 살아있다. 나의 우주, 나의 첫사랑. 내가 지켜주지 못해 평생을 죄인으로 살게 만들었던 그녀가 어딘가에서 숨을 쉬며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가슴에 품었던 서찰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다시 기름종이에 감쌌다. 떨리던 손끝은 어느새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를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적막하고 서늘했던 별채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이곳은 슬픔과 상실의 무덤이 아니었다. 진실이 부활한 곳이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치러야 할 전쟁의 시작점이었다. 나를 기만하고 그녀의 숨통을 조인 가문의 모든 이들에게 이 5년의 피눈물을 고스란히 갚아주리라. 그리고 바다 건너 그 척박한 땅에서 하루하루 말라가며 나를 부르고 있을 나의 연인을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품으로 되찾아오리라. 먼지가 내려앉은 벽장에 닫힌 문을 부서질 듯 닫아버리며 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눈빛을 번뜩였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밖을 향해 걷는 나의 걸음에는 거침이 없었다. 기다려, 서윤아. 내가 갈게. 너의 5년을, 너의 그리움을 내가 데리러 갈게. 끊어지지 않은 인연, 얄궂은 운명의 수레바퀴. 달빛조차 숨을 죽인 듯 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박진사대대 별당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창호지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깰 뿐. 방안을 채운 것은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무거운 사양 냄새와 채영의 가느다란 숨소리뿐이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다소곳이 무릎을 꿇은 채영은 자신의 존재가 철저히 지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름도, 과거도, 감정도 모두 버려야만 했다. 그녀는 오직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이 거대한 양반가의 새 생명을 잉태시켜줄 값비싼 대가를 받고 팔려온 씨바지일 뿐이었다. 몸을 씻기고 머리를 빗겨주던 노파들의 무심한 손길,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채 그저 밭을 고르듯 자신을 다루던 그 차가운 절차들이 떠올라 채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곧 문이 열리고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사내가 들어올 것이다. 채영은 그 사내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 씨를 받고 아이를 낳으면 다시 쫓겨나듯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 그녀의 정해진 운명이었으니 상대가 누구든 그저 눈을 감고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 그만이었다. 그저 자신을 이 끔찍한 굴레로 밀어넣은 지독한 가난과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야 했던 병든 아비의 얼굴만을 떠올리며 이 치욕을 견뎌내리라 다짐했다. 저벅, 저벅. 마침내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다. 발소리에는 묘한 주저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혹은 피할 수 없는 의무에 짓눌려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는 듯한 기색이었다. 채영은 숨을 멈추고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다. 덜컹 하고 문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서늘한 밤 공기와 함께 장지문이 열렸다. 방 안을 밝히던 유일한 빛은 밀랍초가 흔들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문을 닫고 들어와 방 한가운데 섰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채영은 소복자락을 꽉 쥔 채 덜덜 떨리는 손끝을 애써 감췄다. 양반가의 예법에 따라 사내가 먼저 입을 열거나 다가오기 전까지는 미동조차 해서는 안 되었다. 사내의 거친 삼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언가 깊은 탄식을 내뱉는 듯 하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겨 채영의 앞에 다가와 앉았다. 고개를 들라. 낮고도 처연한 그러나 묘하게 떨림이 묻어나는 목소리. 그 짧은 한마디가 채영의 귓가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나리는 듯한 감각. 결코 이곳에서 들려서는 안 될 목소리였다. 아니, 평생을 두고 잊으려 발버둥쳤으나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사내의 목소리였다. 채영은 자신도 모르게 규율을 잊고 홀린 듯 고개를 번쩍 지켜들었다. 일렁이는 촛불의 붉은빛 아래 사내의 얼굴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수려하지만 깊은 수심이 패인 얼굴, 애수 어린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서윤 도련님. 채영의 핏기 없는 입술 사이로 차마 뱉어내지 못한 이름이 파열은처럼 새어나왔다. 사내 역시 눈앞의 여인을 확인하고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을 굳혔다. 그의 커다란 눈망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채영아, 내가 어찌 이곳에? 서윤이었다. 채영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단 하나의 사내.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영원을 약속했으나 끝내 이 거친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만 했던 그녀의 정인이었다. 양반과 천민이라는 잔인한 신분 차이는 순수했던 사랑을 무참히 짓밟았고 서윤은 가문의 강요에 못 이겨 얼굴도 모르는 명문가의 여식과 혼인을 치러야만 했다. 서윤이 혼례를 올리던 날 밤 채영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그마저도 실패한 채 시공창 같은 밑바닥 삶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오늘 서로를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온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극적인 자리에서 대를 잇기 위한 사내와
이름 없는 씨바지의 신분으로 제외하고 만 것이다. 서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채영의 창백한 뺨을 감싸주려 했다. 그러나 채영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흩어지며 무서운 진실 하나가 그녀의 뇌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서윤이 박진사 댁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을 이곳으로 부른 그 여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며칠 전 채영을 깊은 안방으로 불러들여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차갑고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훑어보던 여인. 눈부시게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서리발처럼 차가운 위영을 뿜어내며 앉아있던 그 안방 마님. 여인은 채영의 배를 쓸어내리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었다. 내 지아비의 대를 이을 귀한 씨앗을 품을 바치니 허튼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건강한 산에 아이려 낳는 것에만 몰두하라. 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섭섭지 않은 재물을 안고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의 눈빛 속에는 체념과 질투, 그리고 기필코 가문을 지켜내겠다는 무서운 집념이 뒤엉겨 있었다. 정씨 부인, 박진사 댁의 며느리이사 서윤의 정실 부인. 그녀가 바로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결국 제 손으로 지아비의 방에 다른 여인을 들인 비운의 여인이었던 것이다.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채영은 숨을 쉴 수조차 없는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정씨 부인은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거금까지 쥐어주며 데려온 천한 시바지가 다름 아닌 지아비 서윤이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옛 연인이라는 사실을.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면 하늘은 어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으며, 만약 누군가의 치밀한 흉계라면 이 운명의 덫은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거대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건 꿈입니다. 도련님, 어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채영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소리조차 낼 수 없어 제 입술을 짙게 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녀의 입술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하얀 소복을 적셨다. 서윤은 바닥에 무너져 내린 채영을 끌어안았다. 그 역시 숨을 쉬지 못할 만큼의 고통 속에서 통곡했다. 가문을 위해 자신의 심장과도 같았던 여인을 버려야 했던 사내, 그리고 늙은 아비의 약값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팔아야 했던 여인.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해야만 하는 가장 처절하고도 모독적인 밤의 한가운데 남겨졌다. 문 밖에서는 정씨 부인이 심어놓은 보모 노파가 밤의 거사가 무사히 치러지는지를 두 귀를 세우고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만약 오늘 밤 합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영은 그 자리에서 내쳐져 길거리에서 얼어 죽게 될 것이고, 서윤은 가문의 맹렬한 분노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 작은 별땅은 두 사람의 사랑을 태워버릴 화영대이자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잉태될 무덤이었다. 채영아, 날 죽여다오. 차라리 네 손으로 내 숨을 끊어다오. 내가 어찌 너를 이리 않는단 말이냐. 서윤이 채영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다. 그의 눈물이 채영의 얇은 옷깃을 적시며 살갗으로 스며들었다. 그 뜨거운 눈물의 온도에 채영은 벼락처럼 온몸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다. 피할 수 없다면, 이 지독한 운명의 굴레에서 도망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정씨 부인의 차가운 눈동자와 서윤의 뜨거운 눈물이 채영의 가슴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버려질 참담한 운명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얄궂은 운명의 수레바퀴는 끊어진 줄만 알았던 과거의 인연을 다시 이어붙였고, 그것도 모자라 가장 끔찍한 삼각의 덫 속으로 그들을 밀어넣었다. 정씨 부인이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영광, 서윤이 감당해야 했던 장자의 무게, 그리고 채영이 견뎌내야 했던 천민의 굴레. 이 모든 것이 오늘 밤 이 좁은 방 안에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서로를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다. 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의 젖은 눈을 마주보았다. 슬픔과 절망으로 점철되었던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서늘하고도 기이한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체념을 넘어선 운명에 맞서겠다는 도끼 어린 결연함이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도와 가부장적인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세 남녀의 피할 수 없는 대서사시. 얽히고 설킨 핏빛 인연의 끈은 이제 막 가장 지독한 매듭을 짓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폭풍의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얄궂은 운명의 장난 앞에 놓인 채영과 서윤, 그리고 이 모든 판을 쥔 정씨 부인의 얽히고 설킨 대서사시. 이들의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비극적인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